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TV 화면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TV와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용하고 있으면 편리하고 심심할 틈이 없다? 아마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사도 가지고 있어도 또 가지고 싶은 신모델이 계속 나오는 예. 그래서 뭔가 저의 소비 욕망을 부추기는 고마우면서도 얄미운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이 다 맞기는 한데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네요. 예. TV와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의 공통점 모두 이것이 장착돼 있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날이 갈수록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디스플레이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인간의 눈을 사로잡는 디스플레이의 세계, 이분들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빛을 자유자재로 요리하는 빛의 요리사 고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빛을 자유자재로 요리한다. 저는 음식 요리도 잘 못하는데 빛의 요리사시라고요?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빛 있잖아요. 그 빛을 분석해서 그 빛에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요리를 하는 것과 비슷하죠. 예. 그래서 저를 빛의 요리사라고 불렀습니다. 빛의 요리사 나와주셨고요. 예, 옆에 한 분 더 계신데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차갑고 밤에는 따뜻한 공학자 최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낮에는 차갑고 밤에는 따뜻하다? 어떤 의미죠? 사실 이제 제가 연구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낮에 이제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좀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차갑고 좀 냉철한 마음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저녁에는 제가 아이들의 주 양육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또 따뜻한 아빠로서의 모습을 지녀야 되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차갑고 저녁에는 따뜻한 공학자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그 교수님, 예. 디스플레이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디스플레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 영어 단어의 원래 어원은 라틴어의 디스플리코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디스플리코의 뜻은 무엇인가 보여주다, 펼치다, 진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시각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모든 도구나 수단 혹은 그 행위까지 포함을 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의 가장 원초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게 질문인데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원초적인. 시각적인 형태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의 가장 최초의 어떤 기원이라고 하면 그림자. 그림자. 그림, 뭐 벽화 이런 거 막 그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역사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양피지, 파피루스, 암각화, 점토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2만 년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프랑스의 그 라스코 동굴 벽화 기억하시죠? 네.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벽화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시각적인 형태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시초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시각적인 형태로 출력해서 보여주는 전자장치 내지는 전자소자들의 의미를 가질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런 스마트워치라든가 휴대폰,
노트북, 모니터, 뭐 70인치급의 TV나 야외 전광판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들은 온갖 디스플레이 장치들 속에 둘러싸여서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워치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하나씩 다 아, 다 차고 있네요. 네. 창현 씨는 오늘 빼놓고 왔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오늘은 스마트워치를 착용 안 하고 왔지만 제가 또 이제 디스플레이에 특히 관심이 많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요. 저만 해도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디스플레이가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이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발전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말하는 넓은 의미 말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전자 디스플레이 기술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나요? 그 전자 디스플레이의 1세대 아버지는 소위 브라운관 TV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영어로는 CRT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아마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창현 씨는 네. 브라운관 TV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네. 어렸을 때라든가. 봤습니다. 본 적만 있죠. 박물관에서 봤습니다. 박물관에서 집에서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아, 그 CRT라고 하는 것은 캐소드 레이 튜브의 약자인데 캐소드 레이가 전자를 의미합니다. 전자선을 의미하는데 브라운관 TV 속에는 총이 들어있어요. 총. 전자를 쏘는 총 해서 전자총이에요. 얘네가 전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스크린의 내벽에 가서 부딪히는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물질들이 발라져 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두들기면 빛을 내는, 전자빔이 때려서 충격을 가하면 빛을 내는 그런 물질들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전자총으로 쭉 스캔을 해가면서 개별적으로 두들겨서 빛을 내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총과 스크린 사이에 거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도 유리고 뒤에 그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네. 얘네도 유리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엄청나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인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잠깐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왜 우리가 CRT를 브라운관 TV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개발한 사람의 이름일까요? 맞습니다. 네, 이 CRT라는 그 디스플레이 기술이 독일의 물리학자 카를 브라운 박사에 의해서 이제 발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운 박사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브라운관 TV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 브라운 박사의 처음 연구 분야는 진동이나 연력학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이 브라운 박사가 조금 연구를 방향을 바꾸어서 전자공학적인 부분에서 사실 최대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 고재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음극선,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가 형광물질을 아까 재미있는 물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형광물질을 때릴 때 그 주변에 어떤 빛의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 원리를 사용하면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영상기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CRT의 기초 연구를 시작을 해서 1897년에 드디어 이제 CRT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CRT가 이제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TV나 방송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탄생시키고 또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추억의 브라운관 시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나온 TV는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온 디스플레이가 이제 화면도 되게 납작하고 또 평평해서 우리가 평판 디스플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PDP나 LCD 디스플레이를 들 수가 있죠. 사실 이 평판 디스플레이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벽에 TV를 걸어서 볼 수 있는 어떤 벽걸이 TV의 시대가 열렸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평판 디스플레이 역사의 어떤 선봉장 역할을 했던 기술이 바로 PDP인데요. 사실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디스플레이를 이루고 있는 작은 점인 화소라는 겁니다. 화소. 이 화소라는 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게 되는 건데요. 화소를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더 고화질의 영상을 얻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PDP라는 게 원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이 화소를 작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PDP라는 기술을 활용해서는 고화질 TV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LCD와 2000년대 초에 전쟁이 붙게 되는데 이때 LCD와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CRT 다음으로 PDP도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PDP가 사라진 이후에 승리했던 LCD가 10년 이상 어떤 디스플레이 시장의 강자로 군림을 하고요. 2010년이 지나면서 이제 OLED라고 하는 강력한 LCD의 대항마가 등장을 하면서 현재는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와 OLED라고 하는 두 마리 용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LCD와 OLED가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완전히 양분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아직 시장 규모는 OLED의 시장이 LCD의 시장에 비해서 아직 많이 작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사용하는 태블릿 PC나 모바일 폰 그리고 TV에는 대부분 OLED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는 OLED가 정말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름도 약간 비슷하고 LCD, OLED 이렇게 되니까 사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이 둘의 특징과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살짝 자리를 옮겨서 한번 두 디스플레이를 간단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액정이라는 건데요. 액정이라는 것은 길쭉한 막대기처럼 생긴 입자인데요. 이 입자들이 우리가 전기를 가해주게 되면 이런 막대기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향에 따라서 빛이 디스플레이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LCD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액정을 빙글빙글 돌려주는 전기 신호를 가해주는 게 바로 TFT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액정을 컨트롤하는 스위칭 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디스플레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CD가 있고 OLED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이 두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면 바로 자발광 유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냐 없는 디스플레이냐인데요. LCD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제일 뒤쪽에 백라이트라고 하는 그 광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광원에서 이제 빛이 나와서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 영상 위에 그 편광판이라고 하는 필터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광판 사이에 LCD에서 가장 중요한 리퀴드 크리스탈, 바로 액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 액정을 컨트롤해주는 TFT와 그리고 빛의 색깔을 입혀줄 수 있는 컬러 필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가지 정도의 층으로 LCD를 이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백라이트라고 하는 데서 이제 빛이 나오면 TFT에서 액정을 돌려서 빛이 쭉 나가게 되는데 어떠한 형태가 되면 빛이 나가지 못하고 어떠한 형태가 되면 이제 빛이 나가서 우리가 LCD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영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OLED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자발광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백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빛을 내는 OLED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OLED에 전기적인 신호를 가해줄 수 있는 TFT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빛을 효율적으로 잘 내보내주기 위해서 편광판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OLED 같은 경우가 LCD보다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플렉서블이나 롤러블처럼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는 OLED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의 차이는 어떤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시야각입니다.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보면 계속 한 곳에서만 보질 않잖아요. 이게 TV라고 치면 정면에서도 볼 수 있고 옆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TV가 고르게 화질을 뿌려주어야 우리가 넓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LCD 같은 경우는 이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방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액정이 가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 화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시야각이 넓지 않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OLED 같은 경우는 모든 곳에서 빛을 바깥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이런 막대기가 없고 그저 우리는 빛을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80도에 가까운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명암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로 컨트라스트 레이쇼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은 이제 컨트라스트라는 말답게 밝은 곳이 얼마나 밝고 어두운 곳은 얼마나 어둡냐 그 비교를 나타내는 건데요. LCD 같은 경우는 이 액정의 움직임을 통해서 LCD가 꺼진 상태로 만들어 주어도 이 백라이트에서 계속 빛이 나오고 있어서 살짝 빛이 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한 검은색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라스트 레이쇼라는 명암비가 어느 정도 좀 낮은 수치를 가지게 되고요. 이 O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적 신호를 끊어주게 되면 완전한 블랙을 구현할 수가 있어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속도입니다. 이 LCD 같은 경우는 이 막대기를 전기 신호를 주어서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OLED 같은 경우는 전기를 주면 바로 불이 켜지거나, 맞아요. 딱 그렇게 됩니다. 바로 불이 켜지거나 불이 꺼지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LCD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모터카 같은 어떤 레이싱 경주 같은 걸 보면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에 TV에 잔상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그만큼 빨리 동작을 할 수가 없어서 잔상이 생기는 건데요. OLED 같은 경우는 더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도 잘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OLED가 LCD보다 더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비춰질 수는 있는데요. 네. 사실 LCD가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LCD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떤 디스플레이 시장의 강자로 군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기술이 들어가고 정말 많은 업체가 함께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디스플레이 시장이 커지는 데는 LCD의 공이 혁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두 디스플레이의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색을 구현해내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디스플레이에서 색상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모자이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게 되면은 화면에 기본적인 화소라는 단위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림 조각들을 이어붙여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조각의 수는 뭐 기껏해야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디스플레이 화면 하나를 구성하는 화소의 수는 무려 몇 개나 될까요? 화소의 수가. 200만 개? 비슷합니다. 풀 HD 기준으로. 예, 200만 풀 개? HD는 200만 개고 4K를 예로 들어볼게요. 4K 같은 경우는 K가 10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K 하면은 화면에서 가로 방향으로 4000개의 화소가 있고요. 대략 세로 방향으로 그 절반에 해당되는 2000개가 있습니다. 그럼 4000 곱하기 2000이니까 당연히 답은 800만 개의 화소를 일일이 컨트롤을 해서 우리가 화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화소 자체는 직사각형이나 다이아몬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상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세세하고 매끄러운 선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화면으로 볼 때는 매끄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각형들이 모여서 화면을 구현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뭔가 많이 챙겨오셨습니다. 색이 예.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다고요? 예. 그 최 박사님이 LCD에 백라이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백라이트를 직접 들고 왔어요. 이게 노트북에 들어가는 백라이트인데 실제 백라이트가 이렇게 생겼군요. 예, 이렇게 노트북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에 LED가 쫙 박혀 있고요. 걔네가 내는 백색이 위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퍼지게 되면은 이 앞쪽에 최 박사님이 설명하셨던 액정 패널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럼 액정이 빛에 대한 수도꼭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과도를 조절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투과도가 조절된 백색광에다가 색깔을 입혀야 되잖아요. 색깔을 입히는 기능을 여기 있는 컬러 필터들이 수행을 합니다.
빛의 삼원색 혹시 기억나시나요? 빛의 삼원색. RGB 네, 맞습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화소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면 요 세 개가 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4K TV 같은 경우에는 800만 개가 세트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백라이트는 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백라이트처럼 백색광을 내는 LED 램프입니다. 얘를 가지고 제가 칼라 필터 녹색에다가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녹색 칼라 필터는 백색 중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잡아먹고 녹색만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스테인드 글래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는 빛의 삼원색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실제 다양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제가 파란색 화소는 꺼버리고 빨간색과 녹색 빛만 켰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우리 눈에는 녹색빛, 빨간색 빛이 섞여서 들어오겠죠. 네. 얘네들이 섞이면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노란색. 네, 노란색입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을 동시에 넣어주게 되면은 자홍색. 네, 자주색 네, 색깔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RGB를 몇 대 몇 대 몇으로 섞어주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디스플레이는 얘네들을 섞어주는 비율에 따라서 무려 1700만 가지 내지는 10억 가지 정도의 색깔을 내요. 네, 하나의 화소가. 네, 그 정도로 많은 색깔을 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디스플레이 강국이라고 들었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컴퓨터 모니터에 관심 많은데 컴퓨터 모니터라고 하면 이제 3대장 중에 삼성과 LG가 꼭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외국의 핸드폰 제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삼성의 패널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경쟁력 실제로 높은 편인가요? 네, 충분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이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 의해서 한때는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일 정도로 1980년대부터 일본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입지는 1등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대한민국의 입지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PDP와 LCD의 어떤 디스플레이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LCD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일본이 주력했던 부분은 PDP고 삼성은 LCD에도 많은 공을 들여서 결국 승자가 이제 한국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점차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다가 2004년에는 한국이 드디어 일본을 역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전을 한 이후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고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LCD라는 기술이 상당히 완성형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후발주자가 추격을 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굴기라고 그래서 그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굴기를 앞세워서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쏟아부어서 지금 LCD를 엄청 많이 추격을 해왔는데 사실 처음에는 중저가형 디스플레이를 타겟으로 했는데 현재는 중국의 LCD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진 것이 아니라 레드오션이었던 LCD 시장에서 블루오션인 올레드 시장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기술의 변화에 맞춰서 사업을 잘 전환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올레드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고화질의 디스플레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점점 더 얇아지고 또 가벼워지는 게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TV 모니터 같은 거 보면 저거 부러지는 거 아닌가 싶을 맞아요. 정도로 얇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 그런 게 요즘 추세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불안관 TV는 배불뚝이 TV 엄청나게 두꺼웠었죠.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면서 LCD, OLED 같은 평판형 TV가 등장을 하고 정말 부러질 정도로 얇은 TV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사각형의 화면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등장하는 디스플레이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여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폴더블, 형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폴더블 폰도 있고 약간 구부러지는 듯한 디스플레이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등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진짜 관심 많거든요. 찾아보니까 이 플렉스블 디스플레이도 흐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거를 키워드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 네, 오. 제가 3개의 키워드를 띄워봤는데요. 네, 네,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구부리고, 접고, 말고. 오늘 이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뭔가 디스플레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형용사인데요. 뭐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구부리고 접고까지는 잘 알겠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만다는 개념이 마치 김밥 마냥 그 똘똘 만다는 개념이 좀 어색하거든요.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그게 발전해온 단계별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LCD는 뒤에 백라이트가 있으니까 얘를 접거나 말 수는 없어요. 그래서 LCD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 공학자들이 이렇게 개발을 했었죠. LCD에는 유리가 들어가는데 커다란 유리의 양쪽을 지지를 하게 되면은 얘가 중력으로 처지잖아요. 네. 처진 상태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되면은 그게 소위 커브드 모니터나 커브드 TV가 됩니다. 그 초기에 등장했던 공유를 가지고 있지만 걔네를 변화시키는 건 힘든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접을 수 있는 게 나왔는데 유리는 접으면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리를 대체할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됐죠. 그래서 나온 게 고분자 수지 계열의 폴리이미드라는 그런 필름을 써가지고 앞뒤로 이제 이렇게 딱 그 부착을 하고 가운데 예를 들어 OLED를 넣게 되면은 얘네들은 접거나 마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등장을 한 거고요. 더 재밌는 거는 최근에 그 폴리이미드라는 고분자 수지를 다시 유리가 대체하고 있어요. 유리 중에서 울트라 씬 글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UTG라고 부르는 건데 걔네는 유리의 두께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종이처럼 펄럭거립니다. 그런 애들은 접거나 말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 다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그럼요. 네. 뒤에 끔찍한 게임이 하나 나오는데 일반 유리랑 강화 유리를 이렇게 랜덤으로 무작위적으로 섞어서 다리를 만들잖아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UTG 글래스를 만들고 표면 처리를 해서 강화를 시키게 되면은 얘네는 수십만 번을 접었다 펴도 수십만 번을 말았다가 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유리가 됩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요즘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얇게 강화된 유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확히 맞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제 생각에 구부리고 예. 접고 예. 또 이렇게 말고 예.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한 것 같은데 혹시 이후 단계에선 얼마나 더 유연한 디스플레이가 등장할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구부리고 또 접고 말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한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도가 다를 뿐 이 디스플레이를 휘어서 사용한다라는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늘렸다가 줄일 수 있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아, 차륵처럼. 네. 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신축성이 있는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어떤 탄성을 가진 소재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형상을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가변형 설계를 사용을 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스트레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늘려서 사용을 하고 또 줄여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뭐 휴대도 되게 쉬워지고 막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펼쳐서 사용을 하고 이런 혁신적인 디스플레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가 되면 어느 곡면에도 다 늘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인체에 붙여서 어떤 헬스케어 장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옷감과 디스플레이를 결합을 시켜서
진짜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까지 구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요. 정말 그 방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또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면 거의 궁극의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상품으로 이렇게 사용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초기 단계의 어떤 기술로서 많은 전시회에 소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그야말로 정말 혁신적인 디스플레이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찾아올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되네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최첨단 디스플레이의 세계를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수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디스플레이의 대표 주자, 텔레비전, TV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 배익열의 잡학사전으로 과거 속의 TV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텔레비전이 보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 처음 보급되었을까요? 그래도 전쟁 직후 50년대 아닐까요? 오, 맞습니다. 1956년 미국의 전자회사 RCA가 국내 코케드 방송사라는 방송국을 세우면서 대한민국 텔레비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엔 국산 TV가 없던 시절이었고 시민들은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제 또 일제 TV로 집단 시청을 함께 모여서 했는데요. 그러다가 1966년에 이제 최초의 국산 TV가 출시가 됩니다. 와. 한번 사진으로 만나볼까요? 네. 네. 다 받으셨나요? 네. 네. 바로 이 TV입니다. 이름은 VD191 진공관식 19인치의 제1호 TV라는 뜻인데 다리가 있네요. 다리도 있고요. 참 네. 귀엽게 생겼죠? 되게 말할 것 같아요. 움직이면서. 네. 네. 화성 탐사선 같이. 오, 좋은 비유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TV가 출시되자 전국에서 이 TV를 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나중에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방법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텔레비전을 판매했을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보기를 네. 내드릴게요. 1번 선착순, 2번 네. 공개 추첨, 3번 재산 증빙.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우선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1번, 2번, 3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답을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2번. 2번.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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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맞췄습니다. 2번. 정답은 공개 추첨인데요. 고지훈 교수님, 아마 그때 당시에 가격도 비쌌을 텐데 인기도 대단했나 봐요. 아쉽게도 저도 6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긴 하지만 네. 제 아버님, 어머님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부모님의 그 얘기에 의하면은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국이지만 그 당시는 미국이나 일본의 TV를 베껴다가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한 대의 가격이 6만 원. 굉장히 싸 보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돈이 있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 집에 TV가 없다는 증빙 서류를 갖춰서 은행에 제출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와. 아파트 비슷하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신청을 다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이제 TV를 살 사람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 경쟁률이 무려 50대 1을 넘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TV라고 하면은 부의 상징이면서 일종의 신분의 상징 같은 역할까지도 이제 했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동네에 TV가 없는 집들이 꽤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일전 같은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가장 화면이 큰 집에 모여가지고 TV를 같이 보면서 응원을 하는 그런 식의 문화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TV가 생긴 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온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 그랜다이저, 네. 창현씨 들어보셨나요? 아, 그 정도는 당연히. 그런 만화를 보는 게 어린이의 가장 커다란 즐거움이었어요. 재밌네요, 정말. 재밌네요. 옛날 마치 얘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흑백 TV 전성 시대가 이어지다가 드디어 컬러 TV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나갑니다. 컬러 TV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시된 해는 과연 몇 년도일까요? 이번엔 주관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년도? 어렵죠. 힌트를 좀 주시고 힌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88 올림픽 그 시대쯤인 것 같습니다. 80년대요. 80년대요. 정답입니다. 정답은 1980년 칼라 TV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국내 최초로 보급된 칼라 TV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네. 이 컬러 TV로 방송한 첫 방송은 1980년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KBS 수출의 날 기념식 중계 방송이었습니다. 아, 역시 KBS였군요. KBS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흑백 TV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지 26년 만이었고요. 세계에서 81번째 컬러 방송이었는데 박사님 이때도 반응이 대단했겠죠? 네. 아마 사실 이제 컬러 TV가 처음 송출될 시점도 제가 태어나기는 그 이전 시대라 저도 이제 들은 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컬러 방송을 보기 위해서 전자제품 대리점 같은 데 나가가지고 막 그 컬러 방송을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컬러 TV라는 것이 단순히 색깔만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1980년 당시가 전 세계적으로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어떤 세계적으로 경제가 공황에 있던 시절이었고 또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수 부진 때문에 어떤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컬러 TV라는 등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경기 침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줬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약 6개월 만에 100만 대가 넘는 컬러 TV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 컬러 TV가 사회 전반에 많이 이렇게 파고들게 되면서 TV에서 나오는 광고나 어떤 출연자들의 색깔이 흑백에서 더 화려하게 이제 보이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욕구도 자극시키고 또 소비 패턴도 더욱 고급화되고 다양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1980년대 한때의 어떤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성장 가도를 달리는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TV의 존재감은 그때도 참 대단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의 가깝고도 또 정겨운 친구, 텔레비전에 한 발 더 다가간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배익렬의 잡학사전 마치겠습니다. 네. 과거 이야기 들으니까 참 재밌고 발전을 그동안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가올 미래에는 또 어떤 신기하고 재미있는 디스플레이가 우리를 사로잡을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인상 깊게 본 게 안이 들여다보이는 냉장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네. 이게 투명 문에서 냉장고의 온도나 또는 이제 안에 있는 뭐 채소나 과일의 유통기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표현이 되면서 또 투명하니까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투명 디스플레이는 좀 유망한 분야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투명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화소 구조를 보게 되면은 화소가 아까 RGB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명 디스플레이 화소는 약간 다릅니다. 한쪽은 RGB고 다른 쪽은 거의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뒤에 게 잘 보이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일반 디스플레이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일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불투명한 소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극은 금속으로 만드는데 금속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투명 전극이라고 해서 특수한 산화물 같은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투명 디스플레이가 충분히 구현 가능해지게 되고요. 얘네들의 응용 분야는 뭐 냉장고도 하나 예로 들 수가 있겠지만 가령 경기도의 그 커다란 빵집 중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그런 사례가 뉴스에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빵을 보면서 빵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해당 빵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정보를 읽으면서 상품을 보기 때문에 훨씬 현명하게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 것 말고도 또 어떤 곳에 가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구현하는 그런 기술도 있을까요?
제가 꿈꾸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바로 그런 건데요. 거실에 커다란 유리창이 있잖아요. 그거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할 때 네, 일반적으로 유리창으로 똑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좀 지겹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창문에다가 가시고 싶은 곳이 혹시 어디세요? 저는 몰디브 같은 곳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몰디브. 네. 그럼 몰디브를 띄워놓을 수도 있고, 아나운서님은 저는 스페인이요. 스페인. 스페인의 멋진 도시의 모습을 딱 띄워놓고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가 더 잘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비행사로 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구현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전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저도 바로 예약 걸어 놓겠습니다. 저는 일단 돈부터 모으겠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 미래 디스플레이로 좀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홀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요. 박사님께서 홀로그램 연구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사실 매우 유력한 어떤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한 분야인데요. 이 일반적인 TV는 우리 이 화면이 있으면 화면에 바로 이제 영상이 띄워져서 우리가 그 화면을 직접 보게 되는 방식인데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아무런 이미지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어떤 전기적인 정보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빛을 쏘아주게 되면 이 정보들에 의해서 어떤 빛의 특성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맞고 다시 튀어나갈 때 그 빛이 제가 원하는 위치에 제가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형상을 가지고 어떤 공간상의 입체 영상을 구현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화소인데요. 아까 고재현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화소를 작게 만들면 우리가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공간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화소가 필요하거든요. 4K TV가 한 800만 개 정도의 어떤 화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는 더 많은 화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 이게 뭔가요? 뭔가 또 이게-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예. 이게 이제 이 수직 방향에 있는 부분과 가로 방향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신호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붙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가져고 온 것은 이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서 딱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부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가운데 부분 무슨 필름 같이 보이기도 해요. 자,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마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필름이고요. 여기 까맣게 생긴 부분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공간상의 이미지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안에는 2억 개가 넘는 네, 화소가 들어있고 화소의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 화소를 200개를 모으면 머리카락 하나 정도 되는 정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육안으로 홀로그램 이미지를 보기에는 좀 어려운 단계이고 계속적으로 기술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스타워즈나 뭐 아이언맨 같은 데서 많이 홀로그램을 접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그런 장면들이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허구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연구가 진짜로 홀로그램을 재현할 수 있도록 진짜 홀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초고화질의 영상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이 홀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홀로그램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요. 네.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학회 SID 학회에서 여러 번 우수 논문상을 네, 수상했고 또 202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연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와. 저희 늦었지만 박수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이 이야기만 쏙 빼놓으시고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했죠. 제 입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상을 제가 혼자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 SID라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회에서 아이존이라고 그래서 매해 정말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는 그런 전시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어떤 최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점점 발전을 해서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다면 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우리 일상이? 지금까지는 어떤 입체 영상을 보려면 많이들 써보셨을 텐데 입체 네. 안경 같은 거 막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광학 기기를 사용해서 어떤 입체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만약 이런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이제 더 개발이 돼서 상용화가 된다면 내 눈앞에 사람이 있지 않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실감나는 영상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나 교육 분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안방에 또는 그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평면의 TV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눈앞에서 어떠한 물체가 아른거리고 진짜로 무언가 공룡이 튀어나오는 듯한 네. 그러한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얘기 들으니까 나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다 겪어야 되니까. 사실 이 기술이라는 게 네. 이 기술의 발전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상당히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라는 게 개발된 지 약 한 7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홀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연구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술이 언제쯤 내가 한번 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로 정리를 해야 네. 될 시간입니다.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고민 어떻게 많이 정리해 했습니다. 볼까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두 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디스플레이는 완벽한 요리사다. 완벽한 요리사. 요리사다. 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는 우리 삶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삶을 요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정리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일상의 스마트한 변화를 이끌어온 주역이죠. 디스플레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또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과연 어떤 혁신적인 미래를 가져다 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다음에 만나요.